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시황 스케줄, 코인 스케줄 및 그 다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또 2023년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황 스케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10시에 개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영국은 휴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 거래소에 또 변화가 있었는데 호가 가격의 세분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118대 미국 연방의회 개원으로 상원은 집권당, 하원은 야당 다수당의 집권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4일 FMC 의사록 12월에 따른 내용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5일 CES 2023에서 우리와 좀 내용에서 좀 쓸만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TV, NFT 활용도 이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다음으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또 NFT 또 연결성 이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따른 성장 동력이 어디까지 열려져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일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미 경제 확회 2023년도라고 해서 세계 경제인 연준 고위 인사 백악관 재무부 핵심 관료들이 참석하는 경제 학회로서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 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부동산 내용으로는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행일로 구조의 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해주고요. 주거 환경은 15에서 30%, 설비 노후도도 25에서 30% 정도 상향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3개국 정상회의가 9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일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IMF, WB 세계 경제 전망 추이도 1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또 보게 되면 1월 달에 그렇게 크게 이슈 될 만한 건 람다 업그레이드 정도 빼놓고는 1월 달에 크게 뭐 이슈 될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코스모스의 람다 업그레이드가 3월 달에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에 관련된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뭐 3월 달에 있었던 내용 빼놓고는 1월 달에 뭐 그렇게 크게 이슈 될 만한 스케줄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내년 디지털 화폐 기관 투자 급증 전망을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코인데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기관 투자가 급증을 할 것 같고 시장의 자연 도태와 사기 및 능력 부족 프로젝트는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량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현금 흐름이 좋은 재단들만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요. 암호화폐 규제 도입은 미국은 내부 갈등으로 내년 규제 도입의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카닷의 2022년도 파라체인 74개 및 DF 300개를 구축했다라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성과 발표를 공유를 했다라고 하고요. 전 메타 암호화폐 총괄 크립토 담당자가 2025년도 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업계 쪽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2023년도 때 여러 가지 규제 사항도 매우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2022년도 때 주로 초안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RFIA, DCCPA, 그리고 미카, 그 다음에 오페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특정 코인에 대한 그런 준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내용에 따른 규제 내용이 그냥 초안으로 나왔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코빗이 내놨던 2023년도 전망 추이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2023년도 때는 기술 수임세가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가치에 제한하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격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죠. 늘어나는 것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 말고 숲을 좀 봤으면 좋겠고,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진화라고 해서 인터넷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때까지 계속해서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어느 침체기보다 활발한 블록체인 VC 펀드 부분이 2022년도 때까지 성장을 계속 보여주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절정기 때는 2021년도 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권국가 비트코인 수용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대부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이 뭐 대부분 뭐 크립토 게임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생각보다 접근성이 상당히 우월하다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채가 많은 국가이거나 자국의 통화에 있는 신뢰도 가치가 많이 붕괴됐거나, 또는 생각보다 신흥국인데 성장 동력이 너무 많이 느려졌거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과 비동맹 국가들이 어느 정도는 또 활용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보이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율이 만성적으로 10%가 넘는 국가가 20개가 넘었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의 신뢰도가 무너져서 오히려 다른 세컨더리 자산으로 우리가 좀 보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더가 2014년도 때부터 2022년도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잘 컸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디파이에 아주 큰 동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성장 동력은 아까 1번에 있었던 내용이 2번과 또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에 따른 회복이 2023년도 때는 조금 보여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는 뭐 두 가지 정도를 여기에서는 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기간에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뒤에 가서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뭐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이 아예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 부분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매크로가 주는 신호는 거의 다 지금은 저점이다라는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크로의 환경적 개선 요건이 앞으로 그만큼 저점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만 또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은
또 어느 정도 수급에 도움을 좀 주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최윤영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또 이렇게 또 보기도 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관심이 좀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자, 작년 9월, 10월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와 이더리움 거래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 11월 달에 JP모건 이더리움 레이어2 폴리곤 네트워크 활용해서 첫 디파이를 성공하기도 했었으며 그리고 메이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JP모건의 행보에 따라 기관들도 이더리움 활용을 많이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전통 금융권 자금이 이더리움에 유입한 발판이 좀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JP모건의 디파이 거래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23년도 이더리움 상에서 디파이 거래하는 기간이 3곳 정도 더 추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있는 롤업 지금 레이어 2에 있는 수수료 비중도 상당히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수료를 더 많이 낮춰주어야 개인보다는 기관에 있는 입맛에 잘 맞춰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거래 금액이 가장 큰 쪽은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번에 수수료 관련된 EIP 지금 조정 부분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증권법의 확장과 현물의 ETF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 스레에로 캐피탈, FTX 사태, 루나 사태 등으로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을 공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영향성이 좀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초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세부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특정 알트코인들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눈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실탄 조턴 간에 무조건 그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꼭 챙겨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정중영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규제안이 2023년도 때 어느 정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은 증권성 판단 영향성 이야기 부분이 자 금융혁신법안 RFI를 부수자산으로 자산군을 추가를 해서 하이테스트의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은 연 2회 SEC의 공식 의무 이행시를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에 조건부를 붙여서 가져가는 옵션으로 좀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토콜을 규제하는 사항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파이 부분과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구매, 거래, 대출 부분의 뭐 사기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런 것에 따른 보호적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또 많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기술 발전에 조금 더 오픈마인드적으로 가야 기술의 혁신을 한 번 더 줄 수가 있다라는 파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현 사회의 사회적 붕괴를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미카 이후에 미카 법안이 있는데 이제 미카 2가 내년 주중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카 2 내용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미카 2 내용이 상당히 이제 세부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건 강화가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느 정도로 심해지냐면, 자, 준비금 형태 부분은 필수고, 이제 공시 의무 부과와 법정화폐 국채 요불금 예금 비중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 외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는 메이저 은행들이 커스터디 부분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에 있는 비중은 전체 비중의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네, 상당히 타이트하게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사업 부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력적일까라는 갸우뚱을 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 사이즈에서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작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규제만큼 과다 규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기관들과 크립토 CEO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좀 많이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내용이 요약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와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많이 비교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을 또 비유를 하면서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IT에 따른 버블 현상이 이번에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는 이익 추정치를 어느 정도 때까지 잡아서 비트코인을 좀 해석하는 게 맞겠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연구했던 자료 기반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자료에 따른 신뢰성은 높지만, 이게 이제 수익 기반과 연결을 해서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추이는 신뢰도는 좀 갸우뚱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2에 따른 성장 지속성이 이제 이더리움 TVL이 한때 4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이제 레이어 2의 TVL이 40달러 이상까지 기록을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레이어 2 때까지도 잘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문제없이 잘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대세 상승기 때가 되면 레이어 1에 있는 가치는 레이어 1대로 가고, 레이어 2에 있는 가치는 특히 롤업의 부분에 한해서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프로젝트가 짜그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모험을 한다라고 보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을 자꾸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그나마 남는 건 시간뿐이죠. 이제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따른 가격 추이에 따른 이 분석 데이터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자, 어렵다. 최저점 가격이 마이너스 86,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82.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제 유사한 형태까지 왔으니 최저점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치가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고점 대비, 그 다음에 정고점을 그러니까 과거의 정고점을 돌파했던 시점이 대부분 1000일 정도 이상 걸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2024년도 하반기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1000일 정도, 1064일씩 걸렸다고. 근데 절묘하게 1064일씩 걸렸다는 게 또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 저점기라고 기록을 한 상태에서 껐으니까 아무래도 2026년도 직전 때 25년도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를 또 이렇게 찝어가지고 보게 되면 대부분 1500일씩 이렇게 찍어서 올라왔다. 이것도 2025년도 때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건부의 기준은 지금이 최저점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씩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2026년도 직전 12월 정도가 되는 게 맞겠죠. 네. 만약에 1월 달이 저점이라고 하면 조금씩 뒤로 한 30일씩 더 이동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 때를 보게 되면 이 시즌의 기반적 요소가 요때 그리고 지금의 요때면 24년도 때인데요. 그러면 평균치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감기 이전 때에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좋기 못해도 반감기 1년 전 때는 최소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내용은 뭐 새해가 또 됐으니 Z세대에 따른 마음도 우리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메타버스와 코인과 그리고 Z세대에 있는 이 입장이 왜 중요하냐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지금 이 오프라인 세대에서는 시대에서는 살지 않고 가상세계에서 머무는 그 시간이 더욱더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은 코인밖에 안 됩니다. 코인이 가장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왜냐? 지금에 있었던 데이터 기반 요소에서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에 있는 걸 다 포용하고 다 수용을 해야 어마어마한 가치를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상은 이 테크 기업들이 왜 메타버스 같은 경우를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게 삼성 같은 경우 또 기기 어떻게 보면 기기를 판매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따른 한계점이 이제 다다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제조업 추이가. 그러니까 즉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역성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성장하는 기업으로 또 모태를 맞추려고 하면 새로운 기기가 부상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테크 기업들에 있는 모든 기기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이 왔습니다. 이 제품이 한계에 있는 박스권이 갇히고 역성장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제품을 준비를 합니다. 유사한 제품을 내놓은 게 아니고 그 다음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만 해서 매출을 한 번 더 높이는 효과를 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시기이다. 근데 기술에 있는 혁신적인 부분이 약간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24년도 정도를 좀 보고 있다라고 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리고 Z세대에 있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Z세대에 있는 분위기가 앞으로 그 밑에 있는 세대는 거의 기본값으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그쪽에 유사한 시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건 이거 친밀도를 이렇게 또 해놨더라고요. 웃기죠. 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